이번 사연은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이 왜 지금 약간 갈팡질팡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이제 사이트죠. 이 커뮤니티 테이크어스의 부동산 고민이라는 파트에 이제 사연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사연 상담을 해드리니까 여기다 많이 써주세요. takeus.co.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밤잠이 안 옵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 밤잠이 안 오시는 분들.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한 상태가 막 오거든요. 현재는 전세 8억에 살고 있습니다. 약간의 현금 3억 5천을 들고, 약간이 아니잖아 이거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자 이제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1억의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습니다. 2021년 불장의 집을 사가지고 토어제 난리가 나기 전에 하락장에서 1억을 빼고 집을 내놨더니 팔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집은 부동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전세로 살았습니다. 현재 결혼 11년 차. 그러니까 11년간 지금 전세를 사신 거니까 2014년 서울로 치면은 가장 저점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점 구간이었는데,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가 가장 집을 안 사야 된다는 게 강력했었어요. 그 시절이 2013년, 14년에 서울 경기권에 살고 계셨던 분들, 특히 그때 결혼하셨던 분들은 집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세를 계속 살 거다 나는. 신축들도 미분양이 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야 미분양 나는데 저런데 비닐 뜯고 들어가서 전세 살 거야 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축에 입주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비닐을 뜯으면서 하자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집이 널려 있으니까 비닐 뜯고 신축만 2년마다 이렇게 메뚜기 뛰기를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왜 이거를 뭐 집을 사냐, 집값도 안 올라가는데 라던 게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천만 원으로 자취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딱 전세만큼만 돈을 모아가지고 2억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만큼만 모아가지고 5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 2018년에 2억만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후 현재 8억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자, 5억의 전세로 살던 시절 때 2021년 중반이었는데 3억 5천 정도 여윳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경기도에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아파트를 삽니다. 이후에 하락장이 왔고요. 국내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조용해졌습니다. 집값은 조금씩 떨어지더니 2억 5천이면 사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고민 끝에 또 팔아버렸어요. 이 아파트가 1억이 오를 때 다른 아파트는 2, 3억씩 오르는 걸 보고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2억 5천을 회수하고 금융자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미국 주식이 이제 불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글로 이제 좀 가신 거예요. 근데 웬걸 트럼프가 이제 뭐 관세 정책 한다고 막 하면서 이제 주식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 또한 한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이번에 이제 빠져나오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밤에 커피 한 잔씩을 하면서 이거 밤에 커피 이거 쉽지 않은데, 밤에 커피 한 잔씩을 하면서 우리는 투자에는 소질이 없다라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에는 소질이 없지만 이제라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12억대 아파트 구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성동, 동작, 관악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려고 하는 동네들, 요 관악구는 조금 아직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성동, 동작으로 지금 막 다니고 계신 거죠. 그런데 관악구를 빼고는 정고점을 또 회복했어요. 대출은 현재 사는 집을 월세로 돌려가지고 갚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세를 빼가지고 내 집을 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억의 전세가 묶였거든요. 작년 8월에 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만기가 안 됐죠. 그리고 만기가 안 됐으니까 2026년 8월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빼줄 생각이 없습니다. 월세로도 안 바꿔줍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집주인하고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전세를 더 높게 구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앉혀놓거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나간다가 아닙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중개비도 부담하고 전세를 내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맞춰줄 수 있다면 충분히 협의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남편과 저의 세후소득은 합해가지고 900 정도 되는데요. 세 달에 한 번 정도 100에서 200 정도 인센티브가 들어오고요. 저축은 300 정도밖에 못합니다. 와, 900을 벌어서 300을 저축하는 거니까 달에 600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드리는데 이번에 조금 줄였어요. 원래는 좀 더 드리셨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비 300 정도 쓰고 애한테 학원비가 또 100 해가지고 200 나가니까 벌써 여기서 500 나가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또 100만 원 드리니까 600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려고 해도 300 정도밖에 저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려고 학원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애가 아직 어리니까 남편하고 제가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니 아이랑 이제 싸우기만 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보통 운전하고 공부는 그 가족 간에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애들이 이제 막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학원비를 줄이는 것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반 애들은 1인당 한 2, 300 정도 든대요. 초등학생인데. 라고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제 교육열이 되게 강력한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죠. 향후 저축은 인센티브를 포함해가지고 연 5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이 자라니 저축을 늘리는 것은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에 개불기구 구축 아파트 사는 게 어떨지, 성동구에 작은 평수 전고 좀 뚫은 아파트 사는 건 어떨지, 전세 만기 기다렸다가 토어제 묶여있는 지금 사는 곳에 근처 아파트를 사는 거는 어떨지,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작은 평수 사가지고 애 둘인데 여기서 실거주 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에 구축 아파트를 산다. 뭐 이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지나치게 비싸가지고요. 이 동네 아파트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 사고 좀 오랫동안 묵혀놓으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요 사연에 뭐 소득은 다를 수 있지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한 40대 정도 되는 부부들은 이런 상황에 많이 빠져 계세요. 소득도 괜찮고 자산도 좀 있는데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지금 답이 잘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해요라고 하는, 제3자가 봤을 땐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 케이스를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뭘까? 욕심을 포기 못하는 슬로우 스타터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저거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답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슬로우 스타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욕심쟁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뭐 소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욕심이 아니라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얘도 챙기고 다 챙기고 싶은데 그러면서 노후 대비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은 분들인 거죠. 제가 보통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신 케이스고요. 이렇게 하신 게 신혼부부 때면 제가 말한 대로 뭐 이제 소비가 막 급등하고 이런 거지만, 이 신혼부부를 떠나서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세를 사시면서 소위 말하는 좀 잘 사는 동네에서 사교육을 막 시켜가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지금 10년 정도를 하시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뭘 놓지를 못하니까 답이 없구나 라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의 한 10배가 최대치니까 그 이상 되는 데서 실거주 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세 8억에 살고 계시고요. 현금도 3억이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8억이 중요합니다. 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는 전세가 8억이기 때문이에요. 능력밖에 너무 비싼 집을 사는 거죠. 전세니까 상관없지 않나요가 아닙니다. 전세가 8억이면요. 집값이 얼마일까요? 요즘 서울 동남권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47.9%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전세 8억이면 싸면 14억, 비싸면은 16억, 17억 해요. 뭐 더 비싼 집들도 있고요. 이런 집은 내 연봉의 10배를 넘어버리잖아요. 확연히 넘어버리는 동네에 내가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전세냐 매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주를 그런 동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이 거주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들, 그 부부들은 평범하다고 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평범하다고 사는 동네가 나보다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평범의 기준은 동네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은 연봉 1억인 분들이 부자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고, 또 어떤 동네를 가면은 연봉 1억이면은 힘드시겠어요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은 상대적인 거고 지역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연봉에 맞춰서 실거주를 하라는 의미가 그 동네에 가서 평범하게 사는 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내가 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안 하시고 기본적으로 워너비 동네를 막 가서 살잖아요. 남들은 평범하게 쓰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서 허덕허덕 하는 경우가 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남편과 저의 세후소득은 월 90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신데 맞벌이를 해가지고 900 정도를 하시죠. 그리고 맞벌이를 하니까 당연히 아이 둘을 부모님이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비용이 무조건 나갑니다. 100만 원이. 맞벌이를 안 해가지고 요 비용을 아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소득을 또 높게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는데 그 저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또 생활비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기보다는 학원비가 지금 줄여가지고 200인데 같은 반 애들은 평균 2, 300씩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400, 500을 써야 되는 사교육비 판에 살면서 200으로 겨우겨우 막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집들은 평범하게 2, 300 쓰는데 나는 아주 무리해가면서 막아가면서 쓰는 게 200이다. 맞벌이도 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맞벌이를 해서 900이죠. 거기다가 지금 학원을 애들만큼 못 보내요. 다른 애들만큼 못 보내고 육아비도 무조건 발생합니다. 엄마한테도 원래 더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도 지금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애들 학원 보내야 되니까 야, 그럼 조금만 받을게라고 합의가 되는 거죠. 지금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고생하고 있다. 왜? 내 능력 대비 너무 좋은 동네에서 실거주를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개인의 희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학원을 못 다니고 애들만큼 못 하는데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맞벌이 하고 다 힘든데 애한테 미안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애를 봐주고 키우고 너무 힘든데 돈을 막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한두 해 하고 끝나냐고요. 안 끝나죠. 앞으로 지금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옆집 영식이네는 애도 하나야. 우리는 애가 둘인데 여긴 애도 하나인 집도 많아요. 근데 이 집은 외벌인데 아빠가 막 1,500, 2,000 버는 집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은 애 엄마가 주부로서 애한테 막 케어해주고 학원비를 막 2, 300씩 막 갖다 부어가면서 라이딩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는 또 아빠가 뭐 또 전문직이어가지고 돈을 또 잘 벌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또 여행도 가끔씩 가. 근데 우리는 막 둘이서 900 벌고 막 부모님이 집 봐주고 막 애 케어해주고 하는데 학원도 막 많이 못 보내는데 힘들어. 막 이 상태로 막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부가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막 더 버는 친구들도 있어. 막 아빠가 막 한 달에 막 2, 3천씩 벌어오는, 막 4, 5천씩 벌어오는 사람들도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를 따라가기가 참 힘든 거야, 이게. 자, 거기다가 학원을 다니지 말자. 우리 같이 좀 희생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가족회의를 했더니 아이들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학원비 줄이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 애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반 애들은 학원비가 2, 300이래잖아요.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애가 좀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들도 알거든요. 나도 공부에 좀 관심 있고 내 친구도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욕심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 욕심 있는 아이들은 학원 보내달라고 그래요. 얘가 나랑 비슷한 실력인 것 같은데 얘는 막 부모님이 막 학원을 막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막 좋은 반 막 보내주거든요. A반 막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막 과외도 시켜가지고 막 레벨 테스트 막 통과하는데 나는 다른 애들의 절반 정도의 학원비를 쓰면서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 아이들도. 근데 여기서 더 줄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억울한 거죠. 아니, 나도 이 영식이만큼 잘할 수 있는 애인데 나도 학원을 보내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보내주는 건데 더 줄여야 되는데, 애 입장에서는 지금 뭘 많이 보내줘, 난 지금 저 친구들 반도 안 하고 있는데 더 보내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뭐 힘들고 이런 거 잘 모를 때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나도 옆집 쟤처럼 해주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애들은 그거 어쩔 수 없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경제력을 잘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 살면 이 정도 하는구나라는 그 친구들의 기준만 알지. 그러니까 나도 해줘. 왜 우리 집은 못 해줘? 라는 생각으로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모의 경제력을 오해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어느 정도 알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걸 모르게 할 거라면은 너무 과한 동네에서 실거주를 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초등학생 때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가다가
보통 언제 나가시냐면 중2 때나 중3 때 나가세요. 하다가 버티다 도저히 못할 때 나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연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만 돼도 과거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뭔 소린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교육파는 돈을 안 바르고는 못 쫓아가는 수준의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까지 왔어요. 돈을 바르면 잘합니다. 애들이 잘하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같은 재능이라면 훨씬 그 뭐랄까 세분화돼 있고 사교육도 더 이렇게 정교해져 가지고 더 잘해요.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고 엄청 시키거든요. 단순히 애 혼자 알아서 하면 잘 돼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가면은 이제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어. 우리 애도 잘하는 애인데 돈을 내가 지원을 못 해주니까 애가 점점 밀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냥 동네를 뜨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도 없고 노후 대비도 안 돼 있는데 뭐 집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동네로 갔더니 이제 애들도 막 되게 우울해하고 이런 것들을 막 겪습니다. 최악이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버티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못 버텨서 나간다. 애가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두 부부가 또 성향이 지금 아주 안전지향형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슬로우 스타터. 남들이 확실하게 돈을 벌면 그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도 좀 안 맞는 스타일이세요. 미국 주식이 불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이제 남들이 막 다 거긴 절대 안 돼. 야, 거긴 망했어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막 남들이 돈 벌었어. 야, 엄청 이제 야, 이거 안 하면 바보야 할 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남들이 돈 다 벌었다 할 때 그때 관심을 갖는 슬로우 스타터다. 자, 거기다가 더 문제. 뛰어들었는데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요 문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부가 지금 소득도 월 한 900 정도 되시죠. 거기다가 이제 자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빠져나왔다는 거 보면 이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손해가 주식은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뭐 저는 막 한 1억을 손해봤다. 그러면은 버티다가 나오셨나 보다 하는데 이분들은 손해 자체를 견디기 좀 힘들어하는 성향으로 전 보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주식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남들이 보통 내가 사고 싶다고 할 때 남들이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못 사요. 대부분 못 사죠. 그리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게 확실하면 그때 살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요게 좀 바뀌면 좋은데 저도 이제 교육도 해보고 막 해보면 이게 잘 안 바뀌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격일 수도 있고 가치관 같은 거이기도 해가지고 쉽게 또 못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부동산이 훨씬 나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부동산 사고 그냥 잊어버리는 투자하는 게 저는 그래도 성공률이 높다고 봅니다. 소득도 높고요. 자산도 괜찮거든요.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걱정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확실하게 하나 사놓고 빠지든 오르든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살겠다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안을 주셨는데 굳이 뭐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는 심플하게 두 가지의 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대출을 그냥 최대로 받아가지고 재건축이 좀 밀집된 지역에 그냥 실거주하면서 그냥 뭐 세월아 내월아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라는 것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10억이 안 되는 이하 그런 동네에 월세로 가시고 갭 투자로 하나 사는 게 맞다. 자, 1번과 2번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어려워요. 이분들은 둘 다 이거 하기 쉽지 않지만 제가 요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건 아니고. 자, 1안. 왜 그러냐? 재건축 밀집 지역을 매수하면요. 요런 게 있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비싼 동네인데 재건축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 동네는 전월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보다도 전세 월세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임차를 주고 있는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이 낮거든요. 이 재건축 밀집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뭐 자가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그냥 임차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몇 개 없는 데 말고요.
많이 몰려있는 동네들은 소비 수준이 막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부부들도 많고요. 애들 이미 다 키웠고, 젊은 부부들은 임차로도 많이 계시니까 이 소비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실거주하는 뭐 신축급의 동네들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아파트들도 워낙 낡아져가지고 거기 상가들이 되게 월세를 적게 받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물론 거기도 막 과소비하고 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덜 써요. 조금 덜 씁니다. 일반적인 같은 가격대의 신축들 모여 있는 데들은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데 그냥 아예 사고 잊어버리자. 이분들이 소득 대비 자산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출 왕창 받고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재건축 하나 사고 잊어버리자. 한번 이걸 해보면 차라리 뭐 다른 거에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뭐 하시는 것보다는 길게 보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또 이제 일희일비를 안 해야 되잖아요. 뭐 집값 빠지면 또 막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실거주를 하면 그게 좀 약해집니다. 실거주를 하면 우리 집값이 1억 빠졌대. 뭐 이래도 빠졌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올랐대 하면 뭐 기분은 좋지만 또 올랐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팔 거다라는 그 마음이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느긋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빠져도 그래 어차피 여기서 뭐 한 6년 이상 살 건데 뭐 라고 생각하고 또 보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요 가격대 이상인 거는 인플레이션은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생활비 자체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교육이나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그냥 다 잊고 그냥 대출 갚으면서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데 가도 결국에 또 나름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또 이제 돈 쓰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맞벌이로 이렇게 벌지만 외벌이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가족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교육을 뭐 마음껏 시키진 못하시겠죠. 어느 정도 또 비교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약간 여기서 뭐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버티면 저는 뭐 금전적으로 어떤 뭐 투자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분들이 막 너무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요것도 쉽지 않은데 10억 이하의 동네로 간다. 근데 보증금은 한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월세 사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억짜리가 평균인 동네에서 10억짜리 가시 마시고 제일 비싼 게 한 10억 정도 되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로 이사 가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싼 게 10억인 동네 가가지고 사시면 똑같이 반복돼요. 제일 비싼 게 한 10억 정도인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증금 뭐 한 5천에서 1억으로 잡으시고 월세 내시면은 지금보다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도 좀 저축이 될 겁니다. 일로 가면은 사교육도 그 동네 애들만큼 시켜도 나도 아주 부담되는 건 아니고 그 동네 애들도 사교육 시킨다 하지만 거기도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껴서 쓰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쓰는 거 정도로 어느 정도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저축이 조금 됩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태로 계속 사시면요 중고등학교 때 못 버티고 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지 마시고 미리 간다. 미리 가서 거기서 저축도 하고 좀 이래저래 좀 돈을 한번 좀 모아보자. 이것도 똑같이 한 14억에서 15억대를 살 수는 있어요. 이분들이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실거주를 하면 또 답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거죠. 당연히 전세 끼고 산다는 거는 재건축 추진하는 이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연식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충분히 실거주가 되는 나름 선호하는 14억대, 15억대 동네들 가셔가지고 전세 끼고 사놓고 우리가 소득이 갑자기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직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거주하러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된다. 그럼 그냥 보유만 하다가 이건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다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이건 그냥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왜 이거를 제가 제안하냐면 이분들이 지금 대출이자에 대한 압박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대출을 싫어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출이자의 압박감을 받으면 그것도 또 못 버팁니다. 차라리 그냥 저는 이런 성향인 분들은 갭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 갭 투자는 제일 문제가 역전세가 나거나 뭐 갑자기 뭐 전세금을 뭐 빼줘야 되거나 이런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14억, 15억 되면은 역전세나 이런 거에는 지금 상황에선 그래도 좀 안전한 축이고 그리고 역전세가 만약에 난다고 친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이분들이 저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요걸 모으시면은 충분히 대응도 될 겁니다. 매달 내는 이자보다는 차라리 뭐 2년에 한 번, 뭐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전세를 잘 관리하시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1안도 어렵고 2안도 어려운데 2안의 문제는 이거죠.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전세 8억에 사는 게 아니라 16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한 16억, 17억 이상 하는 되게 좋은 동네, 대단지 그 아파트들 밀집지에서 나름 학구열도 높고 사교육도 많이 시키는 소위 말하는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에서 살다가 갑자기 팍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애들도 좀 우울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도 갔더니 뭐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안 되고, 자, 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설명도 하고 했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사세요. 왜냐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살다가 언제 나간다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 나갑니다.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때 사교육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는데 라는 것까지 버티다가 다른 동네로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겨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목에 찰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세만 살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다 나가고 뭐 맞벌이는 맞벌이대로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없고 소유권도 없고 저축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유지 가능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 사교육을 안 시키기로 마음 먹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성향이 아이들 사교육도 시키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사교육비가 3, 4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지금 사교육비로 절대 못 막는다. 이 성향이시면 진짜 최악의 상황 오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아예 확실히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확실히 몸테크 한다고 생각하고 재건축 들어가가지고 다 잊고 살든지 그리고 그냥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